무산 위기였던 미북 정상회담이 급 반전을 거쳐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한 게 바로 어젠데 오늘 벌써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나 실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연이은 깜짝 쇼에 세계가 당황할 정도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팀이 북한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 판문점 미북 접촉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 역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무산됐던 미북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하자마자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실무 접촉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비핵화 범위와 방법 등 정상회담의 의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측에선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협상팀을 이끌고 있고 북한 측에선 강경 발언으로 회담 무산 위기를 초래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구체적으로 언제 실무 협의가 시작되는지 밝히지 않은 채 오늘이나 내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그렇다면 미북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문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주 기자, 외신에 따르면 미북 만남이 내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혹시 통일대교를 지나간 대사관 차량 봤습니까? 네, 아직까지 성김 대사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차량은 이곳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 2시쯤 제네스 차량과 JSA 군 호송 차량이 이곳을 지나 판문점으로 들어간 뒤 1시간여 만에 다시 나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김 대사가 그 차량에 타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만에 여기서 수십 분이 걸리는 판문점까지 들어갔다 회의까지 하고 다시 이동해서 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일대교를 지나야만 공식적으로 판문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군사 우회로는 있습니다. 지난 3개월 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서울을 방남했을 때 군사 우회로를 이용해 나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김 일행도 군사 우회로를 이용해서 바로 서울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아직 북한 비핵화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저 뒤에 보이는 판문점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회의를 하냐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대교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할 거라고는 사실 그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장소 중 왜 하필이면 판문점이었을까요? 김은미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As you know, there are meetings going on as we speak in a certain location, which I won't name, but you'd like the location. It's not so far away from here. 멀지 않은 곳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일각에선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 채널을 떠올렸지만 그 시각 실무회담은 백악관에서 상당히 먼 판문점에서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판문점일까? 판문점은 남북 공동 공간인 만큼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리면 남북은 실시간으로 회담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이 어딘가에서 회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청취하며 막후 지휘를 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측 입장에선 보고 과정이 생략되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미국과 북한이 동의했다면 우리나라도 판문점 회담 내용을 청취할 수 있어 남북미 세 나라가 동시에 회담하는 듯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판문점은 다른 어떤 곳보다 도감청에 안전한 곳입니다. 게다가 양측이 회담장으로 이동할 때도 외부의 눈을 피하기 쉽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판문점은 중립지대로서 충분한 보안 유지는 물론 양측이 회담 후 출퇴근을 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이 있기 때문에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엔 미북 실무회담까지 판문점이 점차 대화의 무대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미입니다. 미북 실무회담은 성김 전 주한미 대사가 진두 지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인데 굳이 그를 이 한반도까지 부른 겁니다. 이동화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현재 주 필리핀 미국 대사를 맡고 있는 성김 대사는 외교관 경력 내내 북핵과 한반도 이슈를 쫓아온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통입니다. I'm deeply concerned about the series of provocative actions coming out of Pyongyang. To be united, remain united, and condemning North Korea's actions. 사실상 북한과 직접 협상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전문가로 조셉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은퇴로 대북 전문가 구인난을 겪는 트럼프 정부로선 이보다 더 좋은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 1세대로 한국어로 북측과 협의하는데 언어적 어려움이 없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김 대사를 실무협상 대표로 보낸 건 회담 날짜나 의제 조율을 넘어 합의문 조율까지도 내다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성김 대사와 함께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과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 차관보 등 각 분야 책임자가 실무 회담에 합류한 것도 진전된 조율을 추측해 하는 대목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실무회담에 나온 북측 인사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습니다. 최근 펜스 미 부통령을 얼뜨기라고 칭해 미북 회담 취소까지 몰고 간 장본인인데 협상 테이블에 또 나온 겁니다. 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펜스 미국 부통령을 몰아붙였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펜스 부통령에 대해 아둔한 얼뜨기라는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김 대사의 카운터파트로 최 부상이 나온 건 사실상 결자 해지 성격이 짙습니다. 최 부상은 그동안 똑부러지는 화법으로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등을 만나는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Further strengthens our belief that we should strongly hold to the nuclear weapons to deter the possible U.S. attacks.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얘기합니다. 최 부상은 회담 대표 통역에서 2010년 외무성 부국장, 그리고 올해 초 부상까지 승진하는 등 대표적인 대미 협상통으로 꼽힙니다. 내각 총리를 지낸 최영림의 수양딸로 여성으로선 드물게 고위직에 발탁된 최 부상이 어떻게 세기의 회담을 조율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건 판문점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창선 부장과 미국 헤이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싱가포르로 집결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선 의전과 경호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8명이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준비단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측 의전과 경호를 맡았습니다. 조 에이김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백악관 준비팀 30명도 일본을 경유해 오늘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본격적인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는 판문점에서, 의전과 경호는 싱가포르에서 투트랙으로 실무 협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 추진이 재개되면서 싱가포르 현지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현재 정상회담 장소로는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샹그릴라 호텔에서 관계자 10여 명이 시설과 보안을 점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상회담 이전에 김영철 통일전 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열 가능성도 나옵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 실무 협의를 토대로 두 사람이 만나 막판 최종 조율에 나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미북 회담이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남북미 3자 회담이 되겠죠. 싱가포르에서 다 같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도 내심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면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미북 회담 이후
남북미 3자회담에서 종전선언, 그리고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미북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싱가포르 회담 참여 여부는 미북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며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판문점에서 열리는 미북 간의 의제 조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비핵화, 체제 보장 두 가지 의제 가운데 체제 보장에 문 대통령이 말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간의 실무회담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남북미 3자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것은 미북 간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앞으로 지난 토요일 남북 정상회담 같이 격식을 최소화한 정상 간 실무회담이 수시로 열릴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셔틀 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소 몇 시간은 자리를 비우니까요. 송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셔틀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긴급하게 필요하면 복잡한 절차와 형식을 뺀 정상 간 실무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며 유사시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습니다.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또 군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이 야당의 국군 통수권 공백 주장 때문에 나왔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2시간은 대한민국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북측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직무 수행을 못하는 상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을 이양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풍계리 핵시설 폐기 행사를 취재하고 돌아온 공동 취재단이 궁금했던 취재 보따리를 풀어놨습니다. 가장 관심을 보였던 핵시설 완전 폐기 여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풍계리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전 세계에 선언한 북한.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공동 취재단은 핵실험장 완전 폐기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갱도 내부는 30m 정도만 볼 수 있었고 전문가도 동행하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단 겁니다. 핵시험장 방사능 유출이 없다고 자신하던 북측 관계자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없다며 개울물을 마셔보라고 권하던 한 북측 관계자는 먼저 마셔보란 제안에 정작 본인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시설에서 반경 10km 내에는 민가는 없었고 군시설과 옥수수밭 정도만 눈에 띄었습니다. 조금 더 떨어진 제덕역 근처에는 텃밭과 학교가 있었지만 북한 주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취재단은 전했습니다. 한 공동 취재단원은 이동수단이었던 전용 열차는 흔들림이 상상 이상으로 심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개국 공동 취재단을 인솔한 북측 관계자들은 남측 사정에 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측 취재단에게 지방선거와 드루킹 사건에 대해 물어보는가 하면 미투 운동이 신경 쓰인다며 여기저와는 악수를 꺼리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갑질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소환돼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피해자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네,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한 시간이 오전 10시이니 조사를 시작한 지 벌써 10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사장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 이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단 말을 7번이나 반복했지만 피해자 회유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이 가위나 화분을 던졌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경찰은 특수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폭행이나 상해, 상습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한진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전직 운전기사, 경비원 등 11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진술을 확보한 모든 피해자는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밤늦게까지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그룹의 새 모녀는 지난 1일과 24일 조현민, 조현아 자매에 이어 이 이사장까지 소환되면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모두 포토라인에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만약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노동법을 적용하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노동법이 처벌이 훨씬 더 무겁거든요. 가중처벌도 가능하고요. 김태일 기자입니다. 경비원과 수행기사 등에게 막말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형법 적용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법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폭행 행위가 또 발견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진 폭언까지 있었고 이러한 상황들은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됩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두 개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이어 고용노동부까지 압박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놓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프로야구 넥센의 조상우, 박동원 선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에 나온 넥센 조상우는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그냥 야구 팬들한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처음 만난 여성을 호텔에서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합의가 있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함께 소환된 박동원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두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핀 상태입니다. 경찰은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증거물 분석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호텔 CCTV 등을 통해 당시 상황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경비원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정신병 약을 먹어왔다는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범행 동기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강 씨는 그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흉기로 60대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범행 1시간여 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자꾸 환청이 들린다, 정신병으로 약을 먹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랑달랑 했던 사람입니다. 자꾸 이제 환청이 들리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고 이제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은 피해자를 부검하는 한편 강 씨의 정신병력 여부와 함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살인 계획까지 세웠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동반 자살을 시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 미수와 처벌이 천지 차이거든요. 조희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수유동의 한 주택가에서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된 건 어제 아침 7시 15분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인 김모 씨의 집을 찾아간 20대 박모 씨가 김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까지 시킨 뒤 번개탄에 불을 붙인 채 잠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몇 분 만에 정신을 차린 김 씨가 번개탄에 불을 끄고서 경찰에 신고했고 5분여 만에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박 씨를 폭행 혐의로만 입건하려 했지만 김 씨의 진술을 듣고 난 뒤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 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번개탄을 미리 김 씨의 집으로 배송시켜 놓는 등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워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번개탄 구입 내역까지 확보해 추궁했지만 박 씨는 김 씨도 동반 자살에 동의해 번개탄을 피웠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살인 미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는데 대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막말 홍준표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자신이 막말을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낙인 찍은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정의와 형평 만들기란 주제로 대학생을 찾은 홍준표 대표가 작심한 듯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냅니다. 좌파들은 정권 잡으면 퍼주기 바쁩니다. 판문점에서 조용필이 불러갖고 노래하고 그건 좀 배워야 되겠다. 또 최근에 한반도 정세가 한국과 북한, 중국 등 3자가 연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이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당이 집권을 한다면 제재와 압박으로 스스로 손들게 해야 돼요. 지방선거에 대해선 특유의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할 것이라고 대중께서 예측. 승리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 유지는 할 것이다. 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면 내가 물러나면 되고. 정계 은퇴를 의미한다고. 정계 은퇴는 아직 할 나이가 안 됐지. 나는 36년 동안 성부사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홍 대표의 대학교 강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특강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사 중 하나가 서울시장에 출마한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과연 단일화를 할까 하는 거였는데 정작 두 사람은 모두 단일화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긴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으니 단일화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계속 제기되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이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가 거론하거나 또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냥 간다. 일로 매진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죠.
또 안 후보가 김문수가 자신이 없어 단일화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악용될 수 있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도 단일화는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며 선거 이후에도 기득권과 계속 싸우겠다며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이후에 그 보수 진영의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유한국당과도 같이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난 7년간 일관되게 양당과 기득권 양당과 싸워왔습니다. 양쪽으로부터 모두 공격받고 아주 힘든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절대로 이 길을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인쇄에 들어간 서울 지역 투표용지에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단일화 동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정책선거를 다짐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온 정세균 국회의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임자는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 때문이죠. 6월 선거에서 1당이 되는 당에서 국회의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년 동안 입법부를 이끌어오며 느낀 소회를 밝혔습니다. 임기 중 가장 큰 사건으로 꼽은 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 국회가 들불처럼 일어선 민심을 깊이 헤아린 결과이자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한 계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와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 등을 성과로 꼽았지만 개헌안 처리 무산에 대해선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꼭 개헌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하며 20대 국회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후임 의장단 선출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당은 관행에 따라 문희상 의원을 차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야당은 재보궐선거 이후 의석수를 기준으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전 서열 2위인 입법부의 수장 자리는 한 달가량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각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도 이미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유럽 순방을 동행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지나며 일부 부처 장관 교체설에 대해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며 개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1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관 임명 때 청와대와 협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협의를 거칠 것이고 이미 기초 협의는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부처 평가를 근거로 제기하는 법무부, 국방부 등의 개각 가능성에 대해선 꼭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개각 시기는 선거 기간에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6.13 지방선거 이후에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총리가 지난 1년간 여러 소회 가운데 하나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총리 구상에 입장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죠. 국민의 알 권리다. 아니 이 정도면 명예훼손이다. 부딪히고 있는 건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서정표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당 홈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의 6대 의혹,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올라온 음성 파일입니다. 지난 2012년 이 후보가 친형 그리고 형수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올린 건데
모두 5개 파일이고 분량은 38분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하고 대화 안 해. 끝났어. 엄마한테 왜 그런지나 얘기해봐. 네,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 등을 놓고 이 후보와 셋째형 부부 간의 말다툼을 벌인 내용인데요. 법원은 이미 이 녹음 파일을 유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한국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의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반면에 이 후보 측은 알 권리를 빙자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맞을까요? 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부분한데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들춰봤습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정치적 견해, 공공의 이해와 부합되는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표명할 때는 이 명예훼손의 인정 여지를 좁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 견해나 정책과 관련된 건 명예훼손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녹취 파일은 이 가정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사가 담긴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대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후보의 가정사와 관련된 내용을 올려놓은 거고 정치적 견해, 공공 이해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당이 올린 음성 파일은 알 권리보다는 명예훼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욕설 공방이 도지사 자질 판단을 위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 서정표입니다. 과거사 사건의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한다. 이게 뭐냐고요? 믿기 어렵지만 지난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시도한 일들입니다. 이른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BH, 청와대와의 협상 추진 전략. 바로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뒷거래를 하기 위해 기획한 일들이라는 거죠. 당시 상고법원 도입은 대법원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일이었거든요. 통상임금 판결이나 정규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청와대 관심 판결로 분류해 협상에 활용한 건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물에 돌출 판결, 누구에게 돌출 판결인지 모르겠지만 이 돌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는 부끄러운 자평도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상고법원 도입이 절실했다 하더라도 재판을 한낱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다니요. 이는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끄러운 사법부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자정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명예훼손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필요하지만 조사 결과를 내놓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협조는 하겠다면서도 자체적으로는 단 한 명도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해버렸고요. 판사 성향 리스트는 만들었지만 불이익이 없었기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사 결과도 믿업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과 헌법 수호기관으로 거듭나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러기 위해선 제 식구 감싸기만은 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 똑똑한 분들이 이것까지는 잘 모르나 봅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앞으로는 필요한 재판만 나가겠다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죠. 재판부가 굉장히 불쾌해했습니다. 선별해서 법정에 출석하는 건 위법이라며 재판 자체를 연기해버렸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이 전 대통령은 필요할 때만 출석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MB 측 변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라면서 증거조사 기일에 피고인 출석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치소에 소환장까지 보낸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 거부로 판단해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경고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한 이 전 대통령도 건강 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이해 못하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의 경고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사를 쉽게 굽히지 않고 있어 목요일로 예정된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경찰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게 드루킹 김 씨를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할까요? 송 비서관에 대한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 불거졌던 청장 패싱 의혹에 대해선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모 씨를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 묻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김 씨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경공모 회원인 팅커벨을 통해 김 씨가 송 비서관을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복수의 진술이 나온 만큼 송 비서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부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와 송 비서관이 두 개의 대화방을 통해 연락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화방에서는 만나서 반가웠다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만 있었고 댓글과 관련된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울청장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관행상 개별 수사 사안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특검 구인난이 심합니다. 무려 40여 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았는데 대부분이 손사래를 쳤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게 가장 큰 부담일 겁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드루킹 특검 후보로 40여 명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된 상황입니다. 유력한 특검 후보로는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과 정진영 전 민정수석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검에 대해 난색을 보이며 고사하고 있어 변협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들이 손사래를 치는 가장 큰 이유는 김경수 후보 등 드루킹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살아있는 권력, 즉 현 정부의 실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댓글 수사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증거 대부분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특검을 맡을 경우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2년가량 사건을 맡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상당 기간 동안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수임이 어렵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선뜻 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정치권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특검은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다음 달 4일 후보 4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지만 드루킹 특검은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손님들을 상대로 증명사진을 찍는 척하며 몰래카메라를 찍은 사진관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사진관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몰이하던 곳이라 피해자도 수백 명이나 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여자대학교 앞 사진관입니다. 증명사진 촬영 한 번에 4,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이곳을 찾았지만 사진관 직원인 20대 서모 씨가 몰카 200여 장과 동영상을 찍어온 사실을 눈치챈 손님은 없었습니다. 서 씨는 이메일 주소를 적는 손님 등 뒤에서 몰카를 찍거나 증명사진을 찍는 척하며 속옷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어준다며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워낙 싸다고 유명해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편이었는데 이번 사건 터져가지고.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어진 서 씨의 범행은 지난 2월 몰카를 눈치챈 한 여대생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사진관 사장은 자신은 몰랐으며 몰카 사실을 알고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큰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65세 이상 만 299명을 조사한 결과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은 고작 2%밖에 안 됐거든요.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응답도 9%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응답이 60%에 달했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도 17.3%나 됐습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는 응답이 높았고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는 응답도 3.5%나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장병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주포 폭발 사고 기억하십니까? 당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병사가 전역 후 치료비를 걱정하는 사연이 전해지고서야 국방부가 나섰습니다. 유공자로 지정을 해주겠다고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일어난 자주포 폭발 사고로 당시 이찬호 상병은 전신의 55%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서 그 전투복들이 다 녹아서 제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10년간 키워온 배우의 꿈은 접어야만 했습니다. 입대 직전 찍었던 단편 영화가 마지막 작품이 됐습니다. 꿈이 사망했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꿀 수조차 없고. 매달 내야 하는 병원비만 500만 원이 넘지만 국방부는 전역 6개월까지만 지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소 수술은 5번에서 6번 정도 필요할 것 같고 대략 안정되는 데까지는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들끓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이 씨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또 같은 수준의 의료 지원 및 최선의 보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꿈을 잃은 청년에 대한 늑장 대응에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최초인데다 영어가 아닌 외국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죠. 이렇게 앨범이 낸 것이 정상에 오른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가 K-팝 역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1위 소식을 전하면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가요 역사를 바꾼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러브 유어 셀프 전티어는 18일 발매 후 6일 동안 10만 장이 팔렸고 앨범에 실린 11곡의 스트리밍 수는 3억 9,1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앨범, 트랙, 스트리밍 실적에서 13만 5천 점으로 12만 5천 점을 기록한 2위 포스트 말론에 앞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0에서 1위를 해보자가 사실은 저의 목표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곡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10위권에 들어보고 그 다음에 1등을 꿈꿔보자라는 얘기를 저희끼리는. 영어가 아닌 앨범이 차트 정상에 오른 것 2006년 이후 12년 만인데다 오직 한국어로 부른 앨범으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포브스는 그 누구도 없을 법한 영향력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전했고 롤링스톤은 한국 보이밴드가 신곡으로 미국을 정복했다며 방탄소년단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LA, 시카고 등 월드 투어로 K-팝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스포츠의 프로는 프로페셔널, 즉 전문가라는 뜻이죠. 지난 주말 프로야구는 왜 전문가들의 야구인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프로뉴스 스포츠팔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3루로 뛰다 급히 멈추면서 무릎이 꺾인 두산 국회성. 고통스럽게 무릎을 잡고 뒹굴더니 교체를 지시한 트레이너에게 사정합니다. 할 수 있어요. 10년 만에 잡은 주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절규였습니다. 하나 포수 최재훈은 2번이나 머리 충격을 감당하는 투혼을 보였습니다. 이때 최재훈을 챙긴 상대의 동업자 정신도 풀어다웠습니다. 두산 양의지는 머리에 공을 맞은 최재훈의 허리띠를 풀어 호흡할 수 있게 했고, SK 로맥은 자신과 충돌한 최재훈을 걱정해 경기 도중 하나 더그아웃으로 찾아갔습니다. 롯데 정우는 손가락을 다친 김하성이 도료용 장갑을 끼려고 애쓰는 걸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프로의식이 좀 과할 때도 있습니다. KT 장성우도 공에 맞은 상대를 챙겼지만 자세가 좀 민망했고, 유원석의 몸살이지 않는 플레이는 팬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됐습니다. 최고 포수 강민호는 상대를 보는 표정조차 프로다웠습니다. 프로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수비를 보여준 선수들. 그걸 즐기는 팬들도 프로였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별들의 전쟁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과 함께 막을 내렸는데요.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이른바 원더골이 유독 많이 터진 시즌이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베일의 오버헤드킥 득점은 역대 결승전 사상 최고의 골로 기록되기 충분했습니다. On the biggest occasion, on the biggest stage in world football, to score a goal like that is obviously a dream come true. Yeah, I've actually never scored a kind of a bicycle kick before, so it's... 베일이 조별리그에서도 발리슛으로 득점하는 등 사상 첫 3년 연속 정상에 오른 레알 마드리드. 8강에서는 호날두가 2m 넘게 점프하고 나서 오버헤드킥을 터뜨리는 등 득점도 하나같이 최고였습니다. 라이벌인 바르셀로나의 메시도 수비진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득점에 성공해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우승에 그친 리버풀의 마네는 잇따라 강력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리즈만, AS 로마의 제코, 모두 컴퓨터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환상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총 401골이 터진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숱한 화제의 골을 만들며 다음 시즌을 기약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오늘 곳곳이 낮 동안 30도 안팎을 보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도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며 여름이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내일도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지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소낙성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 한때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정체되어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한낮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첨삭이 된 채 점수를 받은 종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미북 정상회담 취소 서한입니다. 한 네티즌이 반복되는 단어가 너무 많다. 어휘를 좀 늘려라. 문장 이해가 안 된다며 F 학점을 준 거죠. 주말 내내 한반도를 들었다 놨다 한 트럼프의 협상 기술에는 어떤 학점을 줘야 할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